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트렌드 아디쇼 조용구입니다. 가을이라 가을바람 솔솔 불어오고 정말 올여름 얼마나 힘드셨습니까? 시원한 가을바람이 우리를 기분 좋게 하는데 트렌드 아디쇼도 시원한 가을바람처럼 여러분을 기분 좋게 해드리겠습니다. 지금 출발합니다. 문해력을 키우기 위한 가장 효과적인 방법이 독서라고 합니다. 혹시 내 아이가 독서를 잘하고 있는지 어떻게 확인하십니까? 한 권의 책을 읽고 얼마나 이해했는지, 우리 아이가 가진 독서력을 향상할 수 있는 구체적인 방법은 무엇인지 알아보는 시간을 오늘 트렌드 하디스에서 마련했습니다. 여러분 함께 하시죠. 1:1 맞춤형 독서 교육이 주목을 받고 있습니다. 어떤 내용인지 화면으로 확인해 보시죠. 많은 아이들이 문해력 부족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3일을 뜻하는 사흘을 숫자 4로 인식한다거나 오늘을 뜻하는 금일을 금요일의 줄임말로 오해하는 경우도 이따금씩 발생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상황을 그냥 두고 볼 수 없는 이유가 있는데요. 체계적인 커리큘럼을 통해 아이들의 문해력과 독서 능력을 쑥쑥 키워주고 있는 독서교육 전문가를 만나 자세한 이야기를 들어볼 수 있었습니다. 단어가 가지고 있는 정확한 뜻을 1차적으로 파악을 하는지 못하는지, 이어져서 그 단어가 들어간 문장 전체를 읽었을 때 무슨 말을 하지? 라는 걸 알아내지 못하는 걸 문해력이 낮다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당연히 우리는 학생이니까 학습력이 떨어질 거고요. 그렇다 보면 전 과목 공부가 재미없어지기 시작할 겁니다. 학생들이 공부가 좀 흥미도가 떨어진다라는 모습을 보였을 때 내 아이의 문해력에 문제가 있지 않을까를 좀 생각해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학년이 올라가면 올라갈수록 문해력 차이가 나기 때문에 하루라도 빨리 문해력 향상을 위해 노력해야겠죠. 이러한 문해력 향상에 도움을 주는 것이 바로 독서입니다. 그렇다면 어떤 책을 어떻게 읽어야 할까요? 책보다 아이들에게 좀 시선을 옮겨가 보시면 어떨까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 이유가 뭐냐면 아이들마다 자신만의 독서법이라든지 이해도는 다 제각기 다르거든요. 그런데 뭐 학년에 맞추거나 아니면 이 책을 읽으면 어떤 것을 배울 거야라고 이제 모든 뭐 지식 정보라든지 아이한테 좋을 도서를 권장해 주지만 그 도서가 누군가한테는 굉장히 쉬울 수도 있고요. 누군가한테는 글자는 둥둥 떠다니는 것처럼 어려울 수도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가장 중요한 것은 아이를 보라. 지금 현재 아이가 편안하게 읽어낼 수 있고 제대로 이해할 수 있는 책을 주는 것이 가장 맞는 방법이라고 생각합니다. 이해도나 집중력 등 학생들 개개인이 차이가 나는데 같은 학년이라는 이유로 똑같은 책을 봐야 하는가라는 질문에서 출발해 학생 맞춤 독서 지도 프로그램을 시작하게 되었다는데요. 아이들마다 사실은 모든 색깔이 다 다를 거예요. 성격도 다르고 뭐 겉으로 보이는 외모도 다르듯이 책을 만날 때도 아이들이 만나는 순서가 달라야 된다고 생각해요. 쉽게 말해서 내가 가장 편안하게 읽을 수 있는 책, 가장 즐겁게 읽을 수 있는 책이 무엇인지를 찾아내고 그것을 시작으로 내가 어떤 책을 즐겁게 읽어내고 그 읽어낸 결과값에 따라서 다음 책도 선생님이 이 책은 좋아, 이건 네가 무조건 읽어야 돼가 아니라 내가 나의 정보를 주는 것이죠. 내가 오늘 읽었던 책이 얼마만큼 이해도가 높았는지 즐겁게 읽었는지를 판단을 해서 다음 도서가 선별이 될 수 있는 그 책을 저는 그런 프로그램을 지금 선택을 하고 있고요. 실제적으로 이 프로그램을 통해서 총 1,400권 이상의 책을 가지고 아이들을 만나고 있습니다. 독서 프로그램이 어떻게 진행되는지 자세히 살펴봤는데요. 크게 세 부분으로 나눠집니다. 먼저 독서 전입니다. 학생들이 스스로 독서를 제대로 할 수 있도록 도서 지표를 이용해 읽기 워밍업을 시켜줍니다. 워밍업이 끝나면 두 번째, 독서 중 관리가 시작됩니다. 아이들은 자신의 실력에 맞는 책을 집중적으로 읽게 되는데요. 아이들마다 그 단문 집중력은 좋아서 단문 독해력 실력은 사실은 좋아요. 그런데 단문에서 그치면 장문의 책 읽기가 안 되겠죠. 이런 단문들이 모여서 장문이 될 것이고 아이들마다 이런 독서 지구력이 다르기 때문에 지구력을 점진적으로 확장해 간다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독서가 끝나면 마지막으로 독서 후 관리가 진행되는데요. 독서 진단이라는 프로그램을 통해 아이들이 읽은 책에 대해 제대로 이해하고 있는지 확인을 하는 겁니다.
특히 이 데이터는 차곡차곡 누적돼 어휘, 사실, 추론, 비판 중 아이들에게 어떤 부분이 부족한지, 어떤 장르가 부족한지 확인할 수 있다고요. 이 프로그램의 가장 큰 장점이라고 한다면 객관적인 지표를 바탕으로 아이를 분석할 수 있다는 걸 첫 번째 이유로 들 수 있을 것 같아요. 아이가 이 책을 읽어냈을 때 과연 얼마만큼 정확하게 이해를 했느냐, 조금 더 깊이 들어간다면 이 책을 읽었을 때 어휘를 좀 어렵게 느꼈는지, 아니면 좀 꼼꼼하게 보는 사실 파악이 힘들었는지, 아니면 추론 능력이 어려웠는지 아이에 대해서 정확하게 분석을 할 수 있기 때문에 잘한 부분에 있어서는 충분한 피드백과 함께 아이가 부족한 부분이 있다면 그 부족한 부분을 채워줄 수 있는 게 이 프로그램의 가장 큰 매력인 것 같고요. 두 번째는 다음 도서 선정이 이루어진다는 겁니다. 그 결과 기준이 너무너무 즐거운 게 내가 그리고 아이의 기준인 거죠. 학생이 읽어냈던 결과값을 바탕으로 다음 도서가 선정이 됩니다. 이 아이의 충분히 잘하는 부분, 그리고 모자라는 부분을 토닥토닥 채울 수가 있다는 것이죠. 마지막으로 세 번째는 학부모님 입장에서도 선생님의 주관적인 기준으로 뭐 이 아이는 이런 읽기가 좋습니다, 글쓰기가 좋습니다가 아니라 객관적인 데이터를 보실 수가 있어요. 이 책이 가지고 있는 힘은 이런 거고, 이 책은 어떤 부분을 분석해서 봐야 되는데 우리 아이가 과연 얼마만큼에 다가갔는가, 제대로 이해를 했는가, 이해한 것을 바탕으로 표현해낼 수 있었는가를 부모님들이 객관적인 데이터로 볼 수 있기 때문에 큰 장점이라고 생각합니다. 마지막으로 독서를 한 뒤 독서 노트에 글쓰기를 해보는데요. 독서 글쓰기의 경우 학생 스스로 일차로 써서 제출하면 선생님의 코칭이 이어집니다. 여기서 끝이 아니라 본사의 첨삭을 받은 활동지를 바탕으로 학생들이 부족한 부분을 체계적으로 채워나갈 수 있답니다. 책 읽는 걸 좀 싫어하고 그런 국어 쪽을 어려워했는데 이제는 학교 지문 같은 거를 좀 빨리 읽고 그만큼 문제도 더 잘 풀게 된 것 같아요. 책을 그냥 읽을 수 있는 것만으로도 좋은 것 같고 학교에서 글쓰기 같은 거 숙제할 때도 여기서 많이 써봤으니까 그게 더 편해진 것 같아요. 글씨를 제가 잘 못 쓰는데 뭔가 좀 잘 쓰는 것 같아요, 갑자기. 갑자기 너무 어려운 책을 읽으면 수준에도 안 맞고 이해도 안 되니까 당연히 점수도 떨어지잖아요. 근데 여기는 레벨 평가를 처음에 한 것 바탕으로 레벨에 맞는 수준의 책을 하나씩 읽어가서 뭔가 지식에도 도움이 되는 것 같고 또 재밌어요. 책이 여러 가지 있고 한 번 읽었던 내용을 반복하지 않으니까 좋은 것 같아요. 아이들의 문해력 향상은 물론이고 삶의 지혜를 가질 수 있는 독서 교육에 관한 이야기 스튜디오에서 더 나눠보겠습니다. 독서 교육의 중요성과 독서 능력 향상을 위한 방법에 대해서 알아봤는데 좀 더 자세한 이야기 나눠보기 위해서 이상진 선생님 모셨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독서라고 하면 그냥 책을 읽는 거다라고 생각을 했는데 독서가 관리가 필요하다는데 무슨 말입니까? 우리가 좀 예를 들어보자면 학교에서 학생을 관리한다는 것은 아이가 출석을 똑바로 하는지, 뭐 숙제를 잘해 오는지, 시험을 잘 치는지를 볼 거예요. 그럼 그것을 통해서 학생이 나는 이렇구나라고 해서 자신의 뭐 단점을 찾아내든지 보완을 하듯이 독서에 있어서도 이 과정 관리를 통해서 핵심은 나는 무엇을 잘할 수 있고 무엇을 못할 수 있는지를 찾아내고 보완을 하고 그것을 통해서 내가 향상이 된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럼 책을 읽어내는 그 뭐 양과 몰입하는 시간도 그러면 배울 수 있는 건가요? 그렇겠죠. 읽기 능력에 따라서 사실은 달라질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가 똑같은 조윤구 씨와 제가 성인이라고 하더라도 우리의 읽기 능력은 아마 다르지 않을까. 누가 더 높다라고 말씀드릴 수는 없겠지만 아이들마다 같은 학년이라고 해서 똑같은 읽기 능력을 가지고 있지 않습니다. 아이들의 독서 지구력이라든지 내가 알고 있는 어휘, 이해도에 따라서 아이들의 발달 과정을 우리는 손대어 줄 수 있기 때문에 내 읽기 능력을 정확하게 알고 아이의 읽기 방법을 알면 어떤 식으로 테라피를 해줄 수 있는지 결론이 나오는 것이죠. 똑같이 책 읽어 이렇게 하면 대가 아니라 각각 다르기 때문에 거기에 맞는 개인 커리큘럼이 있다는 거네요. 그렇게 지도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렇죠. 우리가 뭐 옷을 입을 때도 뭐 당연히 다를 수밖에 없잖아요. 그 사람의 체형이라든지 뭐 그런 장소에 따라 다르겠지만 책을 읽을 때도
내가 읽기 능력이 어디에서 출발이 되느냐, 저희는 교과도서 지수 검사라는 걸 통해서 내가 가장 쉽게 읽을 수 있고 진입을 했을 때 도중에 에잇 못 읽겠어 하고 덮는 게 아니라 끝까지 지속 가능하게 읽고 나서 어머 엄마 나 책을 다 읽었어요. 심지어 재밌어요. 심지어 이해가 돼요. 까지 만들어내는 게 저희의 목표인 것이죠. 그렇다면 우리 선생님은 다른 어떤 데도 이런 데가 많이 있는데 어떤 차별화된 점이 있어요? 저희는 독서를 하는 곳이다 보니까 책을 한번 제 첫 발은 제가 앞서 말씀드렸어요. 내 첫 책은 그 누구의 기준도 아니라 내가 기준이 돼야 된다. 교과도서 지수 검사를 통해서 이 책을 읽었을 때 나는 이해도가 이만큼 될 것이야. 이 정도 어휘는 내가 꼭꼭 씹어서 이해할 수 있을 것이야. 그게 처음이라면 그 다음 도서도요. 타인이 기준이 안 된다는 겁니다. 무엇이냐면 제가 똑같은 책을 저희가 읽었어요. 그런데 우리의 이해도는 사실 영역이 뭐 꼼꼼하게 책을 읽어내고 저는 뭐 어휘가 부족을 했다면 제 정보가 데이터를 저의 다음 기준의 데이터를 제가 제공하는 것이죠. 저의 1번 도서 결과, 2번 도서 결과, 3번 도서 결과들이 차곡차곡 누적이 돼서 5번, 6번 다음 식으로 다음 도서가 선정이 된다는 게 가장 큰 어메이징한 차별법이 아닐까라고 생각을 합니다. 자율적으로 스스로 할 수 있도록 그런 어떤 힘을 가르쳐 주시는군요. 혹시 교육하시면서 기억나는 뭐 에피소드 같은 거 있으신가요? 저도 독서에 대한 이제 힘을 믿고 있었는데 그 결과를 사실 보고 싶었어요. 근데 하루아침에 이루어지는 건 사실 아니거든요. 그래서 7세 후반 정말 초등학교 1학년 시작할 때 만났던 친구가 지금 중학생이 되어 있는데 이 친구의 초등학교 1학년, 2학년, 3학년은 독서와 책과 함께 그냥 했어요. 그러다가 그때만 해도 크게 아이가 큰 두각을 사실은 못 봤었는데 4학년쯤 됐을 때 어머니와 학교에서 툭툭 하는 얘기들이 선생님 저희 반에서 저희 담임 선생님이 저만 수업 시간에 똑바로 듣고 노트 정리를 할 수 있대요. 그리고 부모님께서는 독서를 가르쳤는데 영어 영작이 잘 돼요. 수학의 스토리텔링형 문제를 잘 풀어야라는 얘기를 직접적으로 아이가 그 희열에 가득한 눈빛으로 이야기해 줬을 때 내가 믿었던 독서의 힘이 맞아. 보여줘서 고마워하는 되게 뿌듯함이 있었죠. 요즘 책들을 너무 많이 안 읽는다. 전부 다 이 스마트폰에 빠져 있는데 책을 읽는 문화가 점점 확장된다고 생각하는데 선생님이 앞으로 역할이 중요하다고 생각하는데 어떤 계획들을 좀 갖고 계세요? 저는 처음부터 독서를 통해서 읽는 방법뿐만이 아니라 정서도 좀 토닥토닥 거렸으면 좋겠고요. 이 아이가 그것을 바탕으로 학생이니까 공부도 잘했으면 좋겠고요. 그리고 누군가 상호 대화를 할 때 상대방의 말귀를 알아들었으면 좋겠고요. 더 나아가서 대한민국의 아이들의 이제 언어 속에서 책이 흘러 넘쳤으면 좋겠습니다. 자, 대한민국의 미래를 이끌어가기 위해서는 책을 많이 접해야 되고 그 책을 통해서 또 지혜를 배워야 되는데 자, 우리 대한민국 우리 정말 어린이들을 위한 올바른 독서법을 알려주신 이상진 선생님과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세상의 절반이 남자고 나머지 절반은 여자라지만 왜 내 짝은 없을까 고민하는 분들 많으실 겁니다. 최근 주변에서 좋은 짝을 만나기 어려워서 온라인 소개팅 앱을 사용하시는 분들이 부쩍 늘어났다고 하는데 실제로 웹을 통해 소개팅을 하고 결혼까지 성사되는 경우가 있다고 합니다. 소개팅 웹 활용 방법에 주의사항은 없는지 자세히 알아보는 시간을 마련해 봤습니다. 함께 보시죠. 디지털 시대의 발전과 함께 코로나19 이후 오프라인보다는 온라인에서의 활동이 더욱 활발해진 요즘. 다양한 사람들과 소통하며 만날 수 있는 플랫폼이 주목을 받고 있습니다. 화제가 되고 있는 소개팅 앱, 어떤 것인지 지금 함께 만나볼까요? 당신의 짝 어디서 만났나요? 최근 많은 커플이 온라인에서 만나 커플로 성사됐다고 합니다. 한 통계에 따르면 미국에서는 2020년 기준으로 이성 커플 중 약 60%가 온라인에서 상대를 만났다고 합니다. 이처럼 소개팅 앱이 대중화되면서 앱을 통해 새로운 인연을 찾아 나서는 사람들이 늘고 있답니다. 자연스러운 만남을 원했던 이 여성도 최근 소개팅 앱을 통해 짝을 찾고 있다고요. 제가 헤어진 지 좀 돼서 친구가 앱을 통해서 좋은 사람 만나는 것도 방법이다 해서 그래서 시작하게 됐어요. 맨 처음에 호기심이었는데 지금 괜찮은 것 같아서 계속 사용하고 있어요.
앱을 이용하기 전 성별이나 생년월일, 거주지, 키, 체형, 학력, 직업, 종교 등 간단 정보와 함께 음주와 흡연 여부, 성격 유형 검사와 취미 등 보다 디테일한 정보도 기재하는데요. 이를 바탕으로 앱이 이성을 추천해주거나 내가 원하는 이성을 직접 찾을 수도 있다고요. 뭐 예를 들어서 자기 성향이라던가 아니면 자기 취미라던가 그런 걸 상세하게 다 표기가 가능하더라고요. 그래서 오히려 저랑 부합한 사람이랑 만나는 게 조금 더 쉽더라고요. 그래서 매칭 같은 경우에도 해주시고 그러다 보니까 괜찮은 것 같아요. 만남의 기회를 열어주는 소개팅 앱. 많은 앱들 중에서 어떤 것을 골라야 할까요? 사용을 했을 때 일단은 여기서 심사를 거쳐야지 프로필이 등록이 가능하다 보니까 좀 그런 보안이라던가 그런 부분이 좀 잘 돼 있는 것 같아서 그런 것도 믿을 만한 것 같고 그냥 일단 저 본인이랑 성향이 비슷한 사람? 그런 사람을 찾는 게 제일 중요하지 않을까요? 소개팅 앱을 이용하기 전 사용하는 앱이 회원 검증을 꼼꼼하게 하고 있는지, 개인정보를 철저하게 보호해주는 시스템을 갖추고 있는지 체크하는 것 꼭 잊지 마세요. 연이 닿아서 좋으신 분이랑 만날 수 있으면은 정말 이렇게 인연이 돼서 같이 이제 연인으로 간다던가 그런 것도 가능하겠지만 꼭 굳이 아니어도 친구로 같이 지낼 수 있는 사람도 만날 수 있으면 좋죠. 저는 주변에 친구가 없다라는 친구들 있잖아요. 소개 좀 시켜줘 맨날 그러는 친구도 있잖아요. 그런 친구들한테 소개시켜줄 것 같아요. 나쁘지 않으니까 사용해봐도 될 것 같다고. 자연스럽게 연애를 시작하는 수단으로 자리매김 중인 소개팅 앱. 이용자는 소개팅 앱의 이면을 잘 이해하고 주의해서 사용하시길 바랍니다. 글로벌 시대입니다. 실제로 국내뿐만 아니라 해외에서 다양한 사업을 펼치는 분들이 많은데 특히 미래 성장이 돋보이는 베트남에 주목을 하는 분들이 참 많다고 하네요. 그 이유가 무엇인지, 성공을 위해 어떤 준비를 해야 하는지 여러분 트렌드 아저씨가 자세히 준비해봤습니다. 함께 보시죠. 베트남에서 사업을 계획하는 분들에게 도움이 되는 소식이 있습니다. 글로벌 브랜드로 만들기 위해 베트남 현지 시장에 맞게 사업을 현지화하는 방법 지금 함께 만나볼까요? 20대부터 40대 연령층이 전체 인구의 약 40%를 차지하고 있는 베트남. 젊은 소비층 비중이 높을 뿐만 아니라 경제 성장과 함께 소비율도 점점 높아지고 있는데요. 이러한 점을 눈여겨본 많은 사업가들이 베트남으로 진출을 하려고 합니다. 실제로 이러한 분위기를 잘 알고 있는 글로벌 사업 현지화 전문 기업을 만나 자세한 이야기를 들어볼 수 있었습니다. 베트남은 현재 중위 연령이 35세이고 중산층이 가장 빠르게 증가하고 있습니다. 한국 상품은 글로벌 시장에서 젊은 중산층 소비자에게 특히 인기가 많은데요. 한류 영향으로 고가 프리미엄도 있지만 한국 상품은 합리적인 가격에 품질이 좋아서 가성비가 뛰어나기 때문이죠. 또 베트남 정부도 2030년까지 1인당 GDP 7,500불을 목표로 연평균 7% 경제 성장률 달성을 위해서 드라이브를 걸 계획입니다. 한국은 서울올림픽이 있던 88년도에 인당 GDP 5,000불을 넘었는데 이때도 삶의 질 향상을 위해서 자동차, 가전, 가구 등의 소비가 증가했습니다. 현재 베트남 중산층 소비자도 소비 키워드가 바로 이 삶의 질 향상이고요. 소비 시장의 분위기도 한국의 88년도와 매우 흡사합니다. 즉, 지금 베트남이 떠오르고 있는 베트남 중산층 소비자를 공략할 수 있는 적기라고 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베트남에 기회가 많다고 해서 마냥 호기롭게 도전하면 실패할 확률이 있습니다. 베트남의 사업 환경과 문화는 우리나라와 달라 어려운 점이 있기 때문이죠. 즉, 현지 시장에 맞게 국내 브랜드를 현지화시켜야 합니다. 이러한 과정에 있어 전문가의 도움을 얻는 것도 방법입니다. 크게 세 가지로 진행이 되고 있는데요. 첫 번째는 컨설팅입니다. 말 그대로 저희 회사의 글로벌 사업 기획부터 실행까지 위탁하는 거죠. 두 번째는 코칭 기반의 컨설팅인데요. 기업이 사업을 가장 잘 아는 주체라는 코칭 철학을 바탕으로 하고 있습니다. 즉, 기업의 사업 역량과 저희 회사가 가진 시장 전문성을 결합해서 코치로서 함께하면서 실행 과정에서 시너지를 더해주는 서비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마지막으로는 셀프 서비스를 진행하고 있는데요.
베트남에 출장을 가지 않아도 베트남어를 못해도 누구나 쉽게 베트남 현지 소비자와 연결돼서 소비자들의 구매 행동을 관찰하고 또 심층 인터뷰를 통해서 사업 현지화 인사이트를 얻도록 지원하고 있습니다. 십수년간 베트남 시장을 살펴보며 소비자들의 본질을 7가지로 나눠보고 현지 스타트업 CEO들을 직접 만나보며 인터뷰를 하기도 했는데요. 이러한 경험을 바탕으로 비즈니스 영감을 주기 위한 컨설팅을 진행하고 있다고요. 자극적인 이슈들에만 저희 사업을 맞춰가서 사업의 본질이 많이 흔들려서 미래가 보이지 않았었습니다. 근데 대표님을 만나고 나서 제가 어떻게 사업을 앞으로 나아가야 할지에 대한 방향이 더욱 명확해졌고, 그리고 시제품이지만 고객들과 직접 만나서 소통을 할 수 있는 기회를 얻을 수 있었던 것이 저희에게는 가장 큰 기회였습니다. 셀프 서비스 프로그램을 통해서 저희는 현지 소비자의 니즈와 요구를 정밀하게 파악할 수 있었고요. 특히 비용과 시간을 절감하면서도 현지 소비자와 직접적인 소통을 통해 얻은 피드백은 마케팅 전략 수립에 있어 큰 도움이 되었습니다. 이 과정에서 얻은 인사이트는 제품 현지화와 브랜드 포지셔닝을 더 효과적으로 할 수 있도록 도와주었고요. 이를 통해 초기 진출의 리스크를 크게 줄일 수 있었습니다. 이외에도 글로벌 사업 컨설팅에 관련한 다양한 정보 스튜디오에서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자, 베트남에서 사업을 좀 하시려고 하는 분들, 한번 진출해볼까 고민하시는 분들에게 도움을 드리기 위해서 이지연 대표님 모셨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자, 베트남을 진출하는데 컨설팅이 필요한 건가요? 저희는 사업가가 사업을 가장 잘 안다는 사업의 주체성을 굉장히 존중하고 있는데요. 바로 그 코칭 철학을 바탕으로 저희가 가지고 있는 베트남 시장에 대한 전문성을 컨설팅으로 결합해서 기업들이 베트남 사업의 현지화를 잘 할 수 있도록 방향을 설정해 드리고 있습니다. 그리고 일반 컨설팅의 경우는 일회성으로 끝나지만 저희는 코칭 방식을 도입해서 그 전략적인 방향을 각 기업들이 제대로 실행할 수 있도록 그 과정을 함께하면서 가시적인 성과를 만들어 드리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한마디로 맞춤화된 서비스를 해준다는 이야기네요. 이 시행착오를 줄여드리죠. 그래서 두 번째 장점이 또 있습니다. 네, 기업들이 시행착오를 줄일 수 있도록 저희는 글로벌 사업에 린 스타트업 방식을 도입하고 있는데요. 린 스타트업 방식은 기업들이 이제 작게 시도를 해보면서 사업의 시행착오를 줄일 수 있도록 도움을 드리고 있습니다. 그럼 진행했던 컨설팅 기업들이 많을 텐데 혹시 생각나는 게 기억에 남는 기업이 있다면요? 유아용품, 유아식을 만들고 엄마들을 대상으로 상품을 판매를 하고 있던 간편식 업체가 있었는데 베트남에 진출을 하려고 할 때는 베트남 소비자들이 이제 소득이 증가를 하고 그리고 그에 따라서 좀 비만 인구가 늘어나고 또 여성 인구가 많다라는 점에 착안을 해서 같은 아이템을 베트남의 2030 여성들을 대상으로 한 다이어트 식품으로 준비를 하고 있었습니다. 오, 예. 아이디어 좋은데요? 그런데 그런 가설은 굉장히 좋죠. 그래서 그 기업은 이미 이제 유통사도 확보를 하고 거의 준비를 마무리하던 시점에 다 된 거 아니에요? 네, 그래서 저희의 아이템을 통해서 한 번 더 사업 검증을 하는 경험을 하게 됐습니다. 근데 그 결과 베트남 소비자들의 인식 속에는 그런 죽 같은 아이템은 이가 없거나 또는 소화가 안 되는 노인이나 환자들의 음식이라는 인식이 굉장히 강했던 거죠. 그래서 만약에 그 기업이 다이어트로 진출을 했다면 아마 큰 시행착오를 겪었을 텐데 그 점을 방지해 드렸습니다. 그러니까 소비자가 어떤 관심을 갖고 있는지 정확하게 파악을 해가지고 우리가 생각하는 거와 그 현지와 다르기 때문에 그런 것을 정확하게 짚어주는 거네요. 맞습니다. 그렇다면 이제 베트남에 이제 사업을 하시는 분들 또 그분들에게 많은 도움을 주시겠습니다만 앞으로 가지고 있는 어떤 계획이 좀 궁금한데요. 저희는 현재 베트남 시장 중심으로 베트남에 진출하는 B2C 한국 기업을 대상으로 사업을 하고 있는데요. 베트남은 현재 한국뿐만 아니라 굉장히 많은 국가의 기업들이 관심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고객층을 글로벌 B2C 기업으로 확대할 계획을 가지고 있고요. 또 베트남과 같은 동남아에 떠오르고 있는 시장으로 시장을 확대할 계획입니다. 자, 베트남에 진출을 꿈꾸는 분들, 한번 사업을 하러 한번 가볼까 하시는 분들에게는 큰 도움이 됐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오늘 도움 말씀 주신 이지연 대표님과 함께했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요즘 부동산 시장 한치 앞을 내다볼 수 없을 정도로 예측이 불가능하다고 합니다. 그래서인지
내 집 마련을 하려는 사람들도 주춤하는 것 같은데요. 이럴 때 시도해 볼 수 있는 아파트가 있다는데 바로 장기 분양형 아파트라고 합니다. 장기 분양형 아파트란 무엇인지 어떤 특징이 있는지 알아봤습니다. 화면으로 함께 보시죠. 10년 동안 살아보고 분양받을 수 있는 장기 분양형 아파트가 주목을 받고 있답니다. 어떤 내용인지 화면으로 확인해 볼까요? 안녕하세요. 네, 전국의 핫한 부동산 정보를 전해드리는 리포터 김진입니다. 이 내 집 마련의 꿈 꾸시는 분들 정말 많으시죠? 저도 그런데요. 하지만 이 높은 분양가 때문에 망설이시는 그런 분들을 위해 오늘 제가 준비를 해봤습니다. 눈이 번쩍 뜨이고 귀가 번쩍 트이는 분양 정보. 지금부터 저와 함께 가보시죠. 국토교통부의 주거 실태조사에 따르면 내 집을 마련해야 한다는 주택 보유의식이 89.6%로 조사됐다고 합니다. 국민 10명 중 9명은 내 집 마련이 필수라고 여기고 있는 건데요. 하지만 불확실한 경기, 신축 아파트 분양가는 자꾸 오르고 있어 선뜻 집을 구매하기 어렵죠. 이러한 가운데 사람들의 이목을 사로잡는 분양 소식이 있어 화제입니다. 실제로 많은 사람들이 분양 정보를 얻기 위해 홍보관을 찾았는데요. 이유가 뭘까요?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어디서 오셨어요? 세종시에서 왔습니다. 세종시. 궁금한 게 이곳을 어떻게 알고 오셨는지. 그 지인으로부터 주위에 이제 산업단지나 농공단지는 많이 있는데 그 주택이 많이 모자란다라는 이야기가 있어가지고 저도 사실 좀 관심 있게 보고 있었거든요. 네. 근데 그 와중에 이제 새로운 아파트 분양한다라는 소식을 저한테 알려줬었고 그래서 와서 교통망이라든가 산업단지, 농공단지 위치도 확인하고 난 뒤에 이제 저도 이제 판단을 했고요. 그리고 이제 이 아파트를 분양받은 후에 전세 네. 또는 월세 혹은 뭐 안 되면 제가 살면 되니까. 그렇죠. 예, 그래서 저는 결심하고 아파트 한 채를 계약하고 오늘 갑니다. 그 10년 동안 이제 살아보고 그 합리적인 가격으로 그 분양을 해준다는 상품이 있다고 해서 이렇게 둘러보러 왔는데 굉장히 만족하고 잘 왔다고 생각이 듭니다. 2019년부터 새로운 주택 공급이 전혀 없었던 괴산에 지하 2층, 지상 최고 22층에 이르는 8개 동 566세대 대단지 아파트가 건설될 예정이랍니다. 무엇보다 장기 분양형 아파트라는 점에서 더욱 화제가 되고 있다고요.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이곳이 장기 분양형 아파트로 많은 분들이 이렇게 찾아주셨는데요. 이 장기 분양형 아파트가 무엇인지 좀 설명 좀 부탁드릴게요. 저희 괴산 아파트는 장기 분양형 아파트로 주택 구입 시 부담하는 취득세, 재산세, 종합소득세 등 전혀 세금 부담 없이 10년 동안 저렴한 보증금으로 새 집을 내 집처럼 사용하고 10년 후에는 시세 감정의 80%로 우선 분양받을 수 있는 신개념 주거라고 보시면 됩니다. 자격 요건도 전국 만 19세 이상이면 누구나 분양받을 수 있고 청약 통장도 필요 없고 주택 수와도 무관한 장점이 있습니다. 물론 중복 청약도 가능하고요. 그러므로 일반인들은 물론 기업체에서도 임직원 주거로 활용할 수 있어 관심이 매우 높습니다. 현재 괴산은 주거 환경이 다소 열악하여 주변 산업단지나 병원, 학교 등의 근무자들이 주변 도시에서 출퇴근하는 경우가 흔한데 최근 이러한 사업체들에서도 꾸준한 문의와 높은 관심을 보이고 있습니다. 충북 괴산의 경우 산업단지나 병원, 학교 등 업무시설이 많이 있지만 주거 환경이 다소 열악해 주변 도시에서 살며 출퇴근하는 분들이 많다는데요. 새롭게 설립되는 장기 분양형 아파트가 괴산에 위치한다는 소식 덕분에 관심이 뜨겁습니다. 아파트는 59, 74, 84제곱미터 3개의 크기로 지어질 예정인데요. 공간 거리가 넓고 조망권 1조권을 확보했답니다. 근데 제가 또 궁금한 게 이곳만의 또 차별화된 또 점이 있을까요? 첫 번째, 저희 괴산 아파트는 이미 시작 전부터 토지가 100% 확보된 상태이고 토지 미확보라는 큰 리스크에서 벗어난 가장 안정성 있는 사업이며 두 번째로는 중도금 무이자 대출로 진행되어 입주 시까지 큰 부담 없이 살 수 있다는 거. 세 번째, 조합사업과 다른 점은 추가 부담금이 전혀 발생하지 않는다는 것. 끝으로 빠르고 올바른 사업 추진을 위해 시행이익을 최대한 줄여 상품 대비 가격이 현저히 저렴하다는 부분 또한 크게 차별화된 점입니다. 또한 현재 1군 시공사가 참여 예정이어서 많은 분들의 기대가 큽니다. 깔끔한 인테리어가 돋보이는 곳,
3개의 침실과 드레스룸, 알파룸, 가족룸을 만들어 대형 평형에서 누릴 수 있는 공간을 마련했답니다. 특히 거실 안방에 천정형 시스템 에어컨을 무상으로 제공할 뿐만 아니라 홈 오토메이션 시스템을 구축해 집 밖에서도 스마트폰으로 집안의 가전제품이나 전기 등을 쉽게 작동할 수 있도록 만들었답니다. 제가요, 또 둘러보니까 이 구조나 또 인테리어가 제 마음에 쏙 들더라고요. 근데 요즘 또 이제 주거 공간만 좋아서는요, 마음을 사로잡을 수가 없는데 이 커뮤니티 시설 이런 것도 중요하거든요. 혹시 잘 준비되어 있나요? 우리 아파트는 앞서 말씀드린 대로 566세대 괴산 최대 단지로서 일단 외부적으로는 동간거리가 넓어 쾌적한 단지 조경을 갖추고 있으며 넉넉한 주차 공간과 피트니스, 실내 골프 연습장, 실버룸 등 다양한 주민 공동 시설이 마련될 예정으로 입주민들의 여유롭고 활기찬 생활 여건이 마련될 것입니다. 괴산의 저희 아파트는 이전에 괴산에는 없던 새로운 주거의 시그니처로 자리매김할 것이라고 확신합니다. 네, 지금까지 장기 분양형 아파트에 대해 알아봤습니다. 내 집 마련을 꿈꾸시는 분들께는요, 정말 좋은 기회가 될 것 같은데요. 장기 분양형 아파트, 나에게 맞는 주거 공간인지 꼼꼼히 확인하시고 내 집 마련의 꿈 이루시기 바랍니다. 지금까지 리포터 김진이었습니다. 장기간 안정적으로 거주하는 동시에 합리적인 가격으로 구매할 수 있는 장기 분양형 아파트. 서민들의 내 집 마련 꿈에 날개를 달아주리라 기대됩니다. 요즘 성조숙증을 가진 아이들이 증가하고 있다고 합니다. 성조숙증은 질환이기 때문에 올바른 치료가 반드시 필요하다고 합니다. 성조숙증 진단은 어떻게 받고 어떤 치료를 받아야 하는지 자세히 알아보는 시간을 마련했습니다. 먼저 화면을 통해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성조숙증을 겪는 아이들이 많아지고 있습니다. 성조숙증의 원인과 증상, 그리고 치료법은 어떻게 되는지 자세히 알아볼까요? 우리나라 어린이의 성조숙증 유병률이 꾸준히 증가하고 있다고 합니다. 성조숙증은 또래보다 2차 성증이 일찍 나타나는 질환으로 원인을 찾아 적절히 치료를 해야 하는데요. 성조숙증이 아이의 성장에 미치는 가장 큰 문제는 최종 성인 키 손실을 가져올 수 있다는 것입니다. 성조숙증이 진행되는 시기에는 또래보다 키가 잘 크는 것처럼 보이지만 성조숙증인 어린이들의 경우 성호르몬 분비에 의해 성장판이 일찍 닫혀 성장 시기가 짧아짐으로써 최종 키에 3 내지 7cm, 많게는 6 내지 12cm까지도 영향을 받을 수 있다고 보고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키 손실을 막기 위해 성조숙증 치료가 필요할 수 있습니다. 또한 어린 나이에 또래와 다른 몸의 변화를 겪고 초경을 경험함으로써 심리적인 스트레스가 발생할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성조숙증 치료가 필요할 수 있습니다. 그렇지만 사춘기가 빠르다고 해서 무조건 성조숙증 치료를 하는 것은 아닙니다. 사춘기를 앞당기는 원인은 다양하므로 그 원인을 찾아 적절한 예방과 치료를 해주는 것이 중요하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아이들의 성장과 성조숙증에 대한 오랜 진료 경험과 전문 지식을 가진 소아내분비 세부 전문의가 한 자리에서 진료와 검사를 진행하고 있다는데요. 여자아이가 만 8세 전에 가슴 발달을 보이고 남자아이의 경우 만 9세 전에 고환이 커지는 등 사춘기 징후가 있으면서 성장판 사진을 찍었을 때 뼈나이가 자신의 나이보다 빨라져 있으면 성조숙증을 의심할 수 있습니다. 이때 성조숙증의 원인을 감별하기 위해서 혈액 검사를 하게 되는데요. 이 혈액 검사에는 성호르몬뿐만 아니라 다른 원인이 될 수 있는 부신호르몬, 갑상선 호르몬 등을 함께 평가하게 됩니다. 특히 중추성 성조숙증이 의심되는 경우에는 시상하부 뇌하수 채축이 활성화되어 있는지 성조숙증 진단 검사를 하게 되는데 이때 성선 자극 호르몬, 분비 호르몬을 투여하고 황체 호르몬 농도를 시간차를 두고 측정해서 최고 수치가 5 이상이 되면 중추성 성조숙증으로 진단을 하게 됩니다. 이후 추가적으로 원인 감별을 위해 필요한 검사를 더 고려하거나 치료를 결정하게 됩니다. 성조숙증의 원인은 굉장히 다양하기 때문에 혈액 검사부터 손뼈 엑스레이 촬영 등을 진행하고 결과지를 보며 치료 방향을 정하게 됩니다. 대뇌 병소나 난소의 낭종 등 기질적인 원인이 밝혀졌다면 각 원인에 맞는 적절한 치료가 가장 중요하고 특별한 원인이 없이 발생한 경우, 즉
특발성 성조숙증인 경우에는 사춘기 진행을 억제하는 사춘기 억제제를 일정 간격을 두고 한 달에 한 번 또는 3개월에 한 번 병원에 와서 주사를 맞게 됩니다. 이때 불규칙적으로 치료를 하게 되면 오히려 사춘기 발현을 자극할 수 있기 때문에 꾸준한 치료가 필요합니다. 치료 기간은 진단 시 연령이나 고령령 진행 정도에 따라서 다르지만 보통 2년에서 5년 정도 되고 개인에 따라 여러 가지 변수를 고려해 주치의 선생님과 상의하여 신중히 결정하시면 되겠습니다. 물론 발현된 성조숙증을 치료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예방하는 것이 더욱 중요하겠죠. 균형 잡힌 식단을 통해 고루고루 잘 먹는 것, 그리고 하루에 8시간 이상 잘 자는 것, 주 3, 4회 이상 한 번에 30분 이상 적당한 운동을 하고 스트레스를 덜 받는 것 등 성장의 기본 원칙을 지키는 것을 권합니다. 스마트폰이나 컴퓨터, TV 사용을 줄이고 인스턴트 대신 건강한 식단으로 균형 있는 식사를 하고 비만하지 않도록 하는 것이 도움이 되겠습니다. 또한 환경 호르몬 때문에 성조숙증이 올 수 있으므로 일회용품 사용을 줄이고 어린이용 샴푸 로션을 사용하며 라벤더 향이나 티트리 오일 성분 같이 성호르몬을 활성화시킬 수 있는 것으로 보고된 제품의 사용을 줄이는 것도 도움이 되겠습니다. 이 밖에도 아이들의 올바른 성장 발달에 도움이 되는 소식 스튜디오에서 더욱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날이 갈수록 성조숙증을 겪는 아이들이 점점 늘어나고 있다고 합니다. 적극적인 치료가 필요하다고 하는데요. 도움 말씀 주기 위해서 25년 동안 소아청소년과 전문의자 소아내분비 세부 전문의로 활약 중인 박성원 전문의 모셨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요즘 성조숙증 여자만 생각을 했는데 남자들도 많이 늘어나고 있다고 하네요. 그 이유가 뭘까요? 성조숙증의 원인은 유전적인 원인과 환경적인 원인 그리고 질환에 의한 것으로 나누어 생각할 수 있습니다. 아버지가 키가 빨리 크시고 빨리 멎으셨다든지 엄마가 초경이 빠르셨다든지 이렇게 부모님 중에 한 분이라도 사춘기가 빠르셨다면 아이의 사춘기가 빠를 수 있고 또 다양한 유전자들이 이미 많이 밝혀져 있습니다. 그리고 아이가 비만할수록 사춘기가 빠를 수 있고 환경 호르몬이나 이런 내분비 교란 물질들에 의해서도 사춘기가 빨라질 수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특히 여자아이들의 성조숙증은 90% 이상이 특발성, 이유가 없고 10% 정도에서만 대뇌 병소나 난소의 질환 등 병적인 경우가 있는데 남자아이들의 성조숙증은 진단이 되면 50%가량에서 대뇌 병소나 고환의 종양 또 복부의 종양 등이 있을 수 있기 때문에 적극적인 추적 관찰이 필요합니다. 어떤 경우에 병원을 방문하는 게 좀 도움이 될까요? 사실 사춘기 증상은 여자아이들은 가슴 발달을 시작으로 하고요. 남자아이들은 고환의 크기가 4cc, 그러니까 이제 엄지손톱 크기만 하거나 메추리알 크기 정도로 커지기 시작하면 사춘기를 의심해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러한 증상 외에도 정수리 냄새라든지 얼굴에 피지 분비가 증가하든지 여드름이 생긴다든지 이런 징후를 가지고도 이제 내원을 많이 하시는데 사실 이런 증상들은 성호르몬에 의한 증상이라기보다는 성호르몬이 활성화되기 전에 부신 호르몬이 먼저 활성화돼서 생기는 증상일 수는 있습니다만 이러한 징후가 있을 때도 또 성조숙증을 의심할 수 있기 때문에 병원에 내원해 보실 수 있고요. 아이가 갑자기 성장 속도가 좋아진다든지 체형이 변한다든지 그리고 또 감정 기복이 좀 생기는 것 같다 이러면은 또 내원하셔서 성조숙증에 대해서 또 상담을 해보실 수 있습니다. 근데 제가 또 말씀드리고 싶은 건 사실 성조숙증은 증상이고 현상이고 대부분 병이 아닌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우리 아이가 사춘기가 진행하고 커가는 과정일 수 있고 이런 증상이 있다고 전부 성조숙증으로 진단되고 치료하는 건 아니니까요. 아이의 사춘기가 궁금하실 때 언제든지 내원하셔서 상담을 해보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보험 적용도 또 다 된다면서요? 네. 우리가 성조숙증은 사실 빨리 진단이 될수록 보험 적용이 가능한데 진단 조건을 갖추었을 때 진단이 만 9세 전, 남자는 만 10살 전에 되었을 때 보험이 되기 때문에 일찍 진단을 받으시는 게 또 추후의 치료에도 사실은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아이에게 좀 무슨 변화가 좀 있다 싶으면 빨리 병원을 내원하는 게 좋겠네요. 네, 혼자 고민하지 마시고 같이 상의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오늘은 2차 성장이 빨라지면서 늘고 있는 성조숙증에 대해서 알아봤습니다. 도움 말씀 주신 박성원 전문의와 함께했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오늘날 사용되는 에너지의 90% 이상은 재생이 불가능한
석탄과 석유, 가스들입니다. 이것들을 사용하면 엄청난 이산화탄소가 배출되기 때문에 결국 지구 온난화로 이어지고 있다고 합니다. 더 이상 악화되지 않게 하기 위해서는 에너지 절약에 모두 우리가 힘써야 할 때입니다. 이러한 분위기 속에 불필요한 에너지 낭비를 막고 일상에서 절약하는 방안을 제시하는 기업이 주목을 받고 있다고 하는데요. 어떤 기업인지 만나보겠습니다. 생태계 파괴는 물론 수많은 생물을 멸종시키는 무서운 지구온난화. 예방할 수 있는 현실적인 대응책은 바로 에너지를 절약하는 것입니다. 불필요한 에너지 낭비를 예방하기 위해 앞장선 기업이 있습니다. 함께 만나볼까요? 올여름 역시 극심한 폭염으로 최대 전력 수요 기록이 갱신되었다고 하죠. 이처럼 여름에는 냉방으로 인한 전력 소모량이 크게 증가합니다. 가정에서의 전력 사용도 문제지만 제조업, 상업시설, 공공기관 등 에너지를 대량으로 소비하는 기업들의 경우 전력 소모량이 더욱 큰데요. 에너지 낭비 요인을 찾고 에너지 사용을 효율적으로 관리하면 전력 비용도 절감하고 환경까지 살릴 수 있다고 합니다. 실제로 이 방법을 각 기업이나 상업시설에서 선보이고 있는 기업을 직접 만나봤습니다. 에너지 관리 및 효율화 솔루션은 직원들의 풍부한 경험과 기술을 바탕으로 다양한 산업 분야에서 기업의 에너지 비용을 절감하고 친환경 경영을 돕는 데 중점을 두고 있는 기업입니다. 현재 에너지 진단 및 컨설팅, 에너지 관리 시스템 구축, 에너지 절감 설비 설치 등의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고요. 에너지 관리 분야에서 핵심적인 접근 방식으로 경쟁력을 갖춰 지속 가능한 에너지 절감 솔루션을 제공하여 환경 보호에도 기여하고 있습니다. 에너지 관리의 기본은 바로 에너지 낭비 요인을 찾아내는 것. 그래서 회사에서는 체계적인 에너지 진단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답니다. 에너지 진단 서비스는 기업의 에너지 낭비 요인을 찾아내고 에너지 사용을 효율적으로 관리하여 비용 절감 및 탄소 배출 목표를 달성할 수 있도록 돕는 필수적인 과정입니다. 이에 저희는 에너지 진단 서비스를 현장 조사, 데이터 수집 및 분석, 개선 방안 제시, 실행 및 관리의 순서대로 제공을 하고 있습니다. 에너지 진단 과정은 크게 4가지로 구분되는데요. 먼저 에너지 사용 현황을 파악하기 위해 현장을 방문하게 됩니다. 주요 설비와 공정에서 에너지 소비가 얼마나 일어나는지 패턴을 분석하고요. 이렇게 수집한 데이터를 바탕으로 분석가들이 에너지 손실 요인들을 찾게 됩니다. 그리고 개선 가능한 방법들도 함께 찾아보죠. 그리고 실제로 현장에서 적용할 수 있는 것들 중 기업의 특성에 맞는 최적화된 에너지 절감 방안을 제시해줍니다. 마지막으로 제한된 솔루션을 진행할 경우 설치된 시스템이 원활하게 작동하는지 모니터링하고 지속적인 사후 관리를 통해 장기적으로 에너지 효율성을 유지할 수 있도록 도움을 주고 있답니다. 에너지 진단 서비스는 고객의 에너지 비용을 절감할 뿐만 아니라 정부의 에너지 규제 대응 및 이산화탄소 감축에도 도움을 주고 있습니다. 국내는 물론 해외에서 에너지 효율 개선 프로젝트를 진행하고 성공적으로 완료하며 주목을 받고 있는 기업. 최근에는 이러한 노하우를 바탕으로 기술력을 더해 에너지를 더욱 효율적으로 관리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했다는데요. 데이터 기반 에너지 최적화 기술을 보유하여 보급할 수 있는 준비를 마쳤습니다. 그 기술은 AI와 빅데이터를 활용하여 기업의 에너지 사용 패턴을 정밀하게 분석하고 실시간으로 최적의 에너지 관리 전략을 제시할 수 있는데요. 이를 통해 예측 불가능한 에너지 낭비를 최소화할 수 있죠. 국제적으로 인정받은 에너지 관리 솔루션 제공업체들과의 협력을 통해 AI와 빅데이터를 활용한 에너지 최적화 시스템을 개발한 회사. 고객 에너지 소비 특성에 맞춰 솔루션을 제공하는 덕분에 다양한 산업에 적용할 수 있답니다. 에너지 소비가 많은 에너지 다소비 산업체, 상업시설 및 공공기관의 에너지 진단 및 절감 설비 설치를 도와드리고 있습니다. 특히 제조업, 상업시설 등 에너지를 대량으로 소비하는 기업들이 에너지 효율 개선 솔루션을 통해 큰 이점을 볼 수 있고요. 또한 정부 정책에 따라 에너지 효율화가 요구되는 공공기관과 대기업들도 주요 고객으로 자리 잡고 있습니다. 한편 회사에서는
독일의 열병합 발전 시설을 국내 도입하기 위해 노력 중이라는데요. 독일의 열병합 발전 시설은 소규모로 설치할 수 있어서 로컬의 산림 자원을 활용하여 지역사회의 경제적 이득을 가져올 수 있습니다. 이로 인해 지역 일자리 창출과 관련 산업 성장을 촉진할 수 있고요. 또한 탄소 중립 효과를 제공할 수 있습니다. 독일에서의 상용화된 기술을 수입해 우리나라 에너지 자원을 확보하고 에너지 안보에 도움이 되기 위한 노력을 하고 있다는 것. 산림 바이옴에서 열병합 발전 시설의 상용화는 긍정적인 전망을 가지고 있지만 기술 도입 후의 경제성 확보, 안정적인 연료 공급, 환경적 영향 관리 등 여러 과제가 동반됩니다. 독일의 기술 도입은 이러한 전환을 촉진할 중요한 계기가 될 수 있다고 생각해요. 이러한 긍정적인 과정에 우리 회사가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에너지 관리 솔루션을 통해 필요한 에너지 낭비를 예방하고 더 나아가 환경을 살리는 데 도움이 되길 기대하겠습니다. 반려견과 함께하는 사람들이 점점 늘고 있습니다. 그런데 잘 생활하던 강아지가 어쩐지 걷는 것도 불편해 보이고 다리를 들고 다니게 되면 바로 병원을 찾게 됩니다. 보통은 슬개골 탈구나 십자인대 파열을 진단받게 된다고 하는데 어떤 증상인지 치료법은 어떻게 되는지 자세히 알아보는 시간을 마련해봤습니다. 화면으로 확인해 보시죠. 반려견에게 흔히 발견되는 십자인대 파열, 원인은 무엇인지, 치료법은 어떻게 되는지 자세히 알아볼까요? 반려동물과 함께하는 사람들이 늘면서 자연스레 동물병원을 찾는 사례가 늘어나고 있습니다. 다양한 질병으로 병원을 찾지만 외과적으로는 특히 관절 질환으로 병원을 찾는 경우가 많다는데요. 워낙 다양한 질환으로 오는데요. 외과적인 측면에서는 조금 더 이제 관절에 좀 더 치중이 되어 있는 것 같습니다. 소형견 같은 경우에는 그 중에서도 무릎에 조금 더 비중이 많은데요. 슬개골 탈구라든지 전십자인대 손상이라든지 이런 걸로 많이 오게 되고요. 대형견 같은 경우에는 고관절 문제 또는 전십자인대 손상 이런 걸로도 많이 옵니다. 그래서 모든 견종에서 많이 오는 게 전십자인대 손상입니다. 모든 견종에서 발생할 수 있는 흔한 증상 중 하나인 전십자인대 파열. 도대체 원인이 뭘까요? 사람의 경우에는 전십자인대 파열은 주로 사고라든지 운동하다가 생기는 외상성이 많습니다. 근데 강아지 같은 경우에는 그런 외상성도 있지만은 그런 것보다 그냥 일상생활에서 생기는 경우가 많습니다. 예를 들어서 보호자분이 이제 집에 퇴근하시고 들어가시면 보통 강아지를 엄청 반기거든요. 빙글빙글 돈다든지 점프하고 막 깽깽하고 이러다가 다쳐서 오는 경우도 실제로 있습니다. 그래서 그냥 반기다가 다리를 갑자기 깽해서 다리를 들어서 와보니까 십자인대 파열되는 애들도 있었고요. 또는 그냥 산책하다가 애기가 방향을 좀 틀 때 그냥 인대가 파열되는 경우도 더러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듯이 사고 외상성보다는요, 좀 더 일상생활 안에서 생기는 좀 원인이 좀 많고요. 그리고 그 중에서도 잘 발생하는 애들이 체중 관리가 잘 안 된 애들, 즉 비만인 애들이 많이 생기는 편입니다. 그래서 비만 관리도 매우 중요한 요소가 될 것 같습니다. 물론 수술 자체도 중요하지만 가장 좋은 것은 십자인대 파열을 예방하는 것이겠죠. 십자인대 파열을 수술한 애들이 많은 애들이 이제 비만견이 많았습니다. 아무래도 체중 관리를 먼저 잘 해서 좀 십자인대가 다치는 것을 좀 줄일 수 있지 않을까, 예방할 수 있지 않을까 싶고요. 근데 이 비만이라는 게 관절뿐만 아니라 모든 파트에서 중요한 문제이기 때문에 항상 체중 관리를 조금 더 신경을 써주셨으면 좋겠고요. 예를 들어서 관절염이 심한 아이인데, 아니면은 체중이 많이 나가는데, 여러 가지 상황인데도 이제 무릎에 문제가 될 수 있는 상황인데도 너무 과격하게 운동을 시킨다든지 이런 경우는 아무래도 외상성은 동물은 적지만 그렇게 할수록 십자인대는 더 손상이 조금씩 되고 있는 거거든요. 예, 그래서 애기 상태, 무릎 상태 여러 가지를 봐서 애기의 운동 강도라든지 빈도, 시간들을 잘 조정을 해주셔가지고 십자인대가 잘 다치지 않게끔 좀 우리가 평상시에 관리해 주시면 조금 더 예방할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일상생활에서 쉽게 발생하는 반려견 십자인대 파열. 평소 비만, 운동 등의 관리를 통해 건강한 삶으로 이끌어주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조영구의 트렌드 아저씨 오늘 함께 하시면서 어떠셨는지요? 여러분, 건강만큼 중요한 게 없습니다. 자, 요즘 아침, 저녁으로 아주 기분 좋게 선선하니까요. 많이 산책하시기 바랍니다. 혼자 하지 마시고요. 가족들과 함께 산책하시고, 그리고 트렌드 아저씨 꼭 여러분 함께 하시는 거 잊지 말아주시기 바랍니다. 지금까지 조영구의 트렌드 아저씨였습니다.